여러분 안녕하세요. FAT 2급 필기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강의 지난번에 간단하게 한번 OT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실무 이론 평가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저와 함께 필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런 그림 문제가 항상 나와요. 팀원 간의 대화이다. 자, 김대리 어제 노인회 간의 무상으로 일단 무상 제공한 난방기래요. 자, 난방기를 무상 제공한 난방기는 모 계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기부를 한 거죠. 무상 제공했을 때는 당연히 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정도 쉽게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은근히 쉽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요. 어려운 문제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는 재무상태표 맞습니다. 3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포함한다. 맞죠? 외부 이해관계자를 제외한은 아니죠.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 이거 회계상의 거래라는 거 우리 뭐 계약하다 아니면 주문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죠. 계약과 주문하다는 거래가 아니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또 증감과 발생 또는 소멸이 있을 때만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도난당한 것도 보이지 않는 손과의 거래예요. 자, 거래처 A 상사와 상품 구입하기로 계약 체결하다. 이거는 그냥 전화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직 거래는 아닙니다. 요것만 보고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못하죠? 요거는 거래가 아니다. 4번 항공기업은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 비용 처리. 자, 여러분들 선급 비용 처리하는 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쓴 것 중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부 다 그 비용 들어간 걸 자산으로 한 거예요. 저거 미리 낸 돈이야. 우리는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인식을 하자.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식당 1년권을 끊어놓고 그 1년권을 자산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대로 보면 그냥 식당 돈 냈다 비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다시 보면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자산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12만 원을 자산 처리로 했는데 12월 31일 수행해야 할 결산 분계라는 것은 일단은 1년 전체를 봤을 때 1, 2, 3개월은 내년에 2020년 1월, 2월, 3월만큼은 안 쓰고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올해에 사용한 것은 3을 빼면 9개월만큼만 사용을 했어요. 12만원 중에 9만원만큼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내년 그대로 전기 2월, 차기 2월 됩니다. 자, 그러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보험료는 얼마가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하느냐? 올해에는 차변의 보험료 9만원만 계산이 되면 되고요. 그 보험료가 오면서 원래 냈던 선급비용 자산이었던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은 선급비용이 됐다. 자, 그래서 4번 요게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비용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또 예상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회계 원리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연 예상에 대한 거를 개념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기업의 재무제표에 기록될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기말상품 재고액을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출 원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매출 원가 우리 메모장을 켜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는 뭘까요? 여러분들 매출 원가 공식 기억이 나세요?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다가 순매입액을 더한 거예요. 순매입액 이거는 뭐예요? 요 전체가 바로 판매 가능 상품액이죠. 판매 가능 상품액 여기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거예요. 이만큼 팔 수 있었어. 근데 기말에 요만큼 남았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금액만큼이 다 판 거죠. 판 것의 원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출 원가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잠깐 우리 내려놓고 요대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기초 상품 재고액은 금액이 여기 써 있는 대로 85,000원이에요. 여기다가 순매입액은 총 빼기 환애 할이에요. 환입 애누리 할인. 그쵸? 환출 애누리 할인이죠. 그래서 여기 총에서 환애할 여기 애누리 금액을 빼면 150만 원 빼기 15만 원. 이래서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만 원. 이만큼이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학에서 X 금액을 하면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135 플러스 85,000원 빼기 X는 100만 원이다. X를 구하고자 한다면 X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얘를 100만 원을 여기다 옮기면 되겠죠. 자, 빼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00만 원 빼면은 35만 원만 남고요. 85,000원 더하기 35만 원은 X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라고 한다면 정답은 3만 원이 되겠죠. 3번이 되겠죠. 4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정확한 공식을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매출 채권과 관련된 거래 자료이다. 2019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대손상각비. 여러분들 대손상각비는 항상 대손충당금이라는 것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손이라는 게 뭘까요? 대손은 좀 의심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나한테 외상 금액이 있는데 못 갚을 것 같아. 혹시 못 갚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저 회사가 아주 100% 신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퍽 망해버리거나 좀 몇 퍼센트 못 갚기로 했어. 그러면 나는 좀 갑작스럽게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미리부터 예상을 하는 거예요. 받자마자 한 1% 정도의 예상을 해요. 저 회사는 100만 원을 외상으로 했으면 한 만 원 정도는 못 갚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나중에 실제로 한 몇천 원 정도 못 갚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중요한 게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두는 예상해두는 돈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매년 몇 퍼센트 정도씩 우리가 쌓아둬요.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는 대손 지금 우리한테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정도 있는데 1% 정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럼 만 원 정도를 설정해서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을 차변으로 끌고 와서 그거랑 외상 매출금을 상계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회계처리를 해요. 그런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갑작스런 대손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예상했던 돈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추가로 바로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대손 상각비가 또 생깁니다.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바로 오겠죠. 자, 그러면 2019년 손익계산서에 생각될 거. 자, 일단 2019년 1월 1일에 대손 충당금으로 2만 원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매출 채권 대손 처리가 4월 3일 날 15만 원에서 지금 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예상액이 17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 지금 가지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되죠. 현재 남아 있는 게 20만 원 충전했는데 15만 원 썼으면 5만 원 남아 있는데 17만 원을 더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용을 얼마 정도를 처리해야 될까요? 12만 원어치를 다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4월 3일 대손 충당금 요만큼, 여기서 매출채권 15만 원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거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31일에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12만 원이 와야 되겠죠. 왜냐? 17만 원에서 20만 원 있던 것 중에 15만 원 빼고 5만 원 남은 거. 그래서 여기서 5만 원 빼주면 12만 원만큼 바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대손에 대해서는 꼭꼭 알아두셔야 돼요. 실기에서도 대손은 나옵니다. 7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판매비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만 구성된 거. 이것은 분류와 관련이 있어요. 판관비라 함은 우리가 영업비용에 속하는 거죠. 판관비 밑에 이제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이랑 좀 관련이 없어요. 우리 판관비 800번대 하는 거 전부 다 사무실에서 쓰고 이런 거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겠죠. 자, 급여,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일단은 영업 외 비용이죠. 이자 비용. 우리 영업이랑 본업이랑은 상관이 없이 짜잘하게 남은 돈 갖다 굴리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통신비. 요거는 둘 다 중요하죠.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게 써야 되는 비용들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대손상각비는 맞아요. 대손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돈인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이거는 단기 대여금 같은 거 이렇게 빌려줬다가 대손 아니죠. 미수금 같은 거. 미수금에서 대손이 발생한 거죠. 그건 사업과는 좀 무관한 그런 돈들입니다. 틀리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도 사업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 세 개는 이 판매비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표시를 좀 잘못했네요. 자, 얘네 둘만 정답이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8번. 다음 중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정액법은 일정 기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맞죠? 작년에 20만 원 깎았으면 올해도 20만 원. 계속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정액법이죠. 정률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거에다가 곱셈하는 게 더 값이 커요? 작은 거에 곱셈하는 게 더 커요? 큰 거죠, 무조건. 자, 처음에 이만큼이 그냥 우리 자산의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곱하기 정률을 하면은 처음에는 금액이 이만큼씩 깎여요. 자동차 같은 거 사면은 일단 문 열면은 중고차 되는 거죠. 비닐 딱 뜯으면 중고차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률법은 처음에 각도가 이렇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가격이 다운돼요. 근데 서서히 가면 갈수록 그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곱해야 하는 값이 적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금액 빼기 신고 내용 연수로 계속 깎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20년 뭐 1,000만 원인데 20년을 쓴다. 그럼 1년에 50만 원씩 깎아가는 그런 방식이겠죠. 자, 그런데 정률법은 미상각잔액 곱하기 상각률이에요. 그래서 미상각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률을 곱했을 때 그 상각비 단기 비용은 크게 나온다. 그래서 2번은 맞지 않는,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되는 게 맞습니다. 비용은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된다. 실질적으로 맞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조금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낡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된 차랑 12년 된 차랑 좀 달라 보여요. 근데 바로 산 차랑 2년 된 차랑은 엄청 달라 보이죠. 낡아 보이죠. 그런 차이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죠? 자, 생산량 비례법에서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가 결정된다. 자, 우리 생산량 비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이 생산량이나 아니면 그 기계 장치 같은 게 돌아간 시간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진짜 기계 장치가 있는데 뭐 녹이 슬지 않는 기계 장치예요. 그러면 뭐 몇 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프레스 기기로 계속 자동차를 찍어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자동차를 1000개 찍으면 얘가 망가져요. 그러면 1000개가 어떻게 보면 연수랑은 좀 관계없이 1000개 찍는 때가 이 잔존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아니라 생산량, 총 우리의 생산량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고 거기다가 추정 총 생산량, 예를 들어 1000개 생산하는 거면은 1000개 중에 단기에 실제로 뭐 500개 생산했다, 500개 그렇게 생산량의 퍼센트를 둘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계산되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요.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내용 연수랑 관계없고 몇 개를 만드냐, 몇 개를 찍어내느냐 그런 것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영업 외 수익의 발생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수익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분류를 잘 아셔야 돼요. 일단 1번부터 보면은 도서 판매점에서 사용 중인 중고 복사기 처분하여 얻은 수익. 일단 중고 복사기를 처분해서 얻은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죠. 우리가 판매하는 그 뭐랄까 이런 상품 이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가구 제품 도소 매점에서 일부 매장을 임대해서 발생한 수익. 이것도 영업이랑 관계없어요. 영업 외예요. 자전거 제조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에 대해서 받은 이자 수익도 거래 외에 우리 회사의 본업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이걸 거의 상품을 처리하고 얻은 영업수익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거래에서 매입채무로 계상되는 금액. 매입채무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계산 문제예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4일 거래는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4일자 거래. 4일자 거래는 차변에 7월 4일 차변에 뭐가 올까요? 비품, 그리고 비품 30만원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오겠네요. 미지급금 30만원. 자, 7월 13일에 이거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4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오겠네요. 40만원. 자, 공도 다 찍어줄까요? 그 다음에 자 7월 22일이 상품을 50만원에 구입하고 약소금 발행해서, 자 일단은 차변에 상품이 50만원이 오겠고요. 대변에는 지급어음이 오겠죠. 50만원.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은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매입 채무가 아니죠. 매출 채권이죠. 지급어음만 해당하네요. 뭐 문제 풀 것도 없었네. 자, 정답 2번입니다. 매입 채무. 뭐 분개를 해보니까 좀 확실하죠. 11번 항공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공인의 시장성 있는 주식 1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고 액면금액은 상관없고 취득하고 위와 별도로 수수료 5만원을 지출하였다.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은 주식의 장부금액은요, 여기 봅시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고 주식 100주니까 80만원어치를 샀네요. 80만원어치가
취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5만 원인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만 다른 자산들과는 다르게 따로 그 재비용, 수수료 비용을 따로 처리합니다. 그것도 영업 외 비용인 900번대를 사용해요. 945번이었던가 프로그램별로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 5만 원은 따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계상할 주식의 장부 금액은 8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5만 원이 페이크죠.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1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항상 뭔가 물건을 팔 때 중고나라 같은 데 팔죠? 팔 때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건 일단 구입 금액이 얼마였냐. 예를 들어 아이폰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폰 요거 아니다 우리 마이크로 하자. 요 마이크 살 때 예를 들어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5년 썼어. 그래가지고 지금 얘를 쓴 게 얘의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2만 원이야. 그럼 얘 중고나라에 팔면은 가치가 실질적으로 시장 가치가 얼마 정도여야 돼요? 3만 원에 팔리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장사를 잘하고 막 마케팅을 잘해서 4만 원에 팔았어. 그럼 만 원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문제를 봅시다. 구입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취득 부대 비용까지 해서 550만 원짜리의 차량 운반구인 거예요. 이것까지 처리해줘야 돼요. 얘도 가격이에요. 같이 합쳐서.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220만 원이니까 550만 원에서 220 빼면은 330만 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에 팔았을까? 300만 원밖에 안 주고 팔았네요. 그럼 30만 원만큼의 아쉬움이 있죠. 그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식회사 항공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할증 발행한 경우, 주식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안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을 어떻게 막 하다가 플러스가 난 거, 자본 잉여금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본 관련해서 모른다면 대유잼 거기 어카운트 그 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본 단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는 강의를 한번 보세요. 거기 자본을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자본에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여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여러분 그 강의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보세요. 저도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순서가 좀 꼬였네요. 다시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자본조정이 있다. 자본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자본 갖다가 뭘 하다가 플러스가 난 것들 전부 다 였다가 몰아넣으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 감자 차익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고요. 자본 조정은 반대죠. 마이너스가 난 애들 다 넣고 자기 주식까지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뭐냐면 자꾸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미안해요. 여기 잊어주세요. 이거는 자 기타 포괄손익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건 아니에요. 아직 이익이 난 건 아닌데 이익의 성향을 띠는 것들 실질적인 이익은 아니죠. 뭐가 있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같은 거 평가를 해가지고 이익이 난 거 아직은 미실현 손익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네들은 뭐냐면 아직 처분하지 않은 그 플러스가 된 것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나면 전부 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얘를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배당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넣을 건지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이익잉여금 안에도 굉장히 많은 또 분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본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또 제 강의 한번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할증 발행한 경우 나타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볼까요? 자산이 증가하나요? 할증 발행했다고? 일단 분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 차변에 이거 뭐 액면금액 초과 발행했을 때 할증 발행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하긴 하겠네요. 자산.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금이 일단은 주식 발행한 만큼 개수대로 증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본잉여금이 증가하겠네요. 주발초가 증가를 하겠네요. 자, 일단 자본금 증가 맞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죠. 4번 자본 조정의 증가가 아니겠네요. 여기 뭐 돈이 들어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증가를 하겠죠, 차변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본 조정의 증가가 틀렸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무형자산, 특허권, 영업권, 개발비 전부 다 맞는데요. 연구비가 이건 다 비용이에요.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구비는 아닙니다. 자, 개발비랑 많이 헷갈리고 경상개발비도 있는데 경상개발비와 연구비는 비용이고요.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박사님이 막 이렇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아이오딘화 칼륨과 막 해서 리트머스 시험지에 해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아직은 연구비예요. 무슨 제품이 나올지 모르고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야, 이거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근데 개발비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이거는 좀 그냥 비용이 들어가는 묻어두는 돈이다. 경상개발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 인식했을 때 야, 이거 완전히 이건 거의 제품으로 갈 단계다. 거의 이 정도로 만들었어. 용액을 막 해가지고 막 만들었어. 그러면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업이 인식할 때 이거는 제품에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완전 원가다. 개발비로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그냥 아직은 그냥 비용이고 다 버리는 돈으로 보자. 연구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한공상사의 수정정 잔액 시상표상 소모품비 계정 잔액은 36만 원이었다. 자, 소모품비 계정이라고 하면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필, 분필 이런 거 사서 다 소모품으로 쓰죠. 근데 회사에서 생각할 때 이건 1년도 못 쓰고 다 사라질 거야. 그럼 비용 처리하는 게 편해요. 소모품비입니다. 그래서 36만 원짜리를 그냥 다 버리는 돈으로,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36만 원으로 썼어요. 그랬는데 남은 거예요. 14만 원어치가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창고에는 있어. 없는 걸로 쳐요? 그러면은 안 돼요. 자산은 비용으로 했다가 남아있으면 다시 자산, 창고에다 넣어서 자산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소모품이라는 계정입니다. 자, 비용을 없애주고 차변에 있던 비용을 대변으로 가서 없애주고 그만큼을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소모품 14만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14만원 해서 비용을 14만원 줄여줍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14만원이 적죠. 그래서 총 한 36만원 중에 14만원 뺀 22만원 정도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실기 강의로 뵙겠습니다.